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창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다음소프트의 송기령 부사장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셔서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무척 걱정이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빅데이터를 주장하는 아주 사악한 무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기보다는 잠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구가 필요할 때 그 도구가 뭐가 필요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저희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충분히 성숙하고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또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탐색된 미래를 실험하는 데이터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빅데이터에서도 조금은 등한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데이터 속에 우리의 과거가 있고 우리의 현재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빅데이터는 마법 구슬인가?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미래를 우리에게 쪽집게처럼 꼬집어주는 그런 마법 구슬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죠. 미래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과거에 학습된 기억으로부터 아주 초단기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작은 생물부터 고등생물까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과 희열을 느끼는 대상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비틀거리다라는 책에서 이제 하버드 심리학자인 데니엘 길버트가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뿐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럼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는가? 앞에서 발표했던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고 그 행동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주된 이유가 되겠죠. 이제 그 모든 상업적인 요소를 떠나서 왜 그럼 일반 사람들은 다 미래를 생각하는가라고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상상은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좀 더 나은 행복을 미래에는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무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걱정을 주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될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에 생각에 하루에도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95%는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걱정이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무수하게 강조하지만 우리의 습성상 우리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생각으로 미래를 그냥 1차원적으로 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제까지 일들이 고스란히 내일도 반복되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손쉽게 되고 그 미래로부터 불안감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래가 과연 현재의 1차원적인 연속선상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예측할 때도 어제가 맑았고 그저께가 맑았기 때문에 오늘도 맑을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예측하는 일기예보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습성상 대부분의 의사결정의 판단은 어제가 맑았고 그저께가 맑았고 그 전날도 맑았으면 오늘은 당연히 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과 생각으로 미래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막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현재 연속선상, 1차원적인 연속선상에 있을 거라는 막연한 신념에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죠.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정부도 빅데이터의 효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고 정부 3.0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하에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 그리고 단기적인 정책 수립을 하는데 활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을 때 데이터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의사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내린 이 의사결정이 이 사회에, 이 세계에 어떤 파장으로 번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에 지나온 행적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 데이터는 대부분 다 싫겠지만 모두 다 과거에 대한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생겨났던 원인과 결과들 사이에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를 열심히 찾는 이유는 결국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과거에 내가 데이터로부터 찾아냈던 그 모든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또 여러 가지 그 선형적인 관계들이 과연 미래에 그렇게 그대로 투영이 될 것인가? 그러면 데이터를 정말 잘 분석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미래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가 과거의 1차원적인 연속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왜 미래에 대해서 데이터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가를 간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연구소에서 미래부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 통계와 확률이라는 개념이 꼭 동반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든지 기존의 데이터를 우리가 손쉽게 다루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통계를 다루는 사람과 수학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통계와 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통계와 확률을 가장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과거에 대한 데이터에 관한 것이라면 그거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통계이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그 송기령 부사장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를 그렇게 깊이 파고드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사람 개개인이 또는 사회가 아니면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를 알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대부분의 것은 과거의 데이터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미래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평행우주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시점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계속 분화해 나간다는 조금은 공상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이 평행우주론에 있습니다. 어떤 갈림길을 섰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오른쪽을 선택을 했다면 그 순간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세계와 왼쪽으로 진행하는 세계가 분화돼서 서로 다른 세상으로 이 우주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수많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고 이 방 바깥에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또 수억의 사람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들이 제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또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또 제가 내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분화되고 분파되어 나가는 이런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탐색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미래를 제대로 알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데서 사실은 이 과제가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 데이터를 다루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저희는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공간에 대해서 탐색을 해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서 상관관계를 뽑아내고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아주 잘 정리된 정태적인 분석은 어쩌면 손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상태가 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99%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잠시 균형 상태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불균형 상태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의 반복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잡한 변수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많은 변수를 다루고 그리고 안정상태, 변화하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 동태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세계에다 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든 또는 컴퓨터에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든 우리가 어떤 해를 찾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내려와서 그 세상을, 그 상황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컴포넌트 단위로 모델링을 해보자고 하는 게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고 또 다른 용어로는 인디비주얼 레벨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 분석하면서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그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얘기를 반문하게 되시게 될 텐데요. 모델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변수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객체 단위로 모델링을 해보자는 것이죠. 앞에 발표 마지막 그 부분에서 새들이 군무를 이루는 그런 그림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머리 나쁜 사람을 조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머리 나쁜 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의 군무를 펼쳐낼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 중에 그 새들 중에 똑똑한 누군가가 있어서 전체를 잘 리딩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어서 서로
통신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는 이런 모양을 만들자, 저런 모양을 만들자 서로 협의하면서 그렇게 날아가는 것인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간단한 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복잡게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설명하는 예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새들의 군무였습니다. 그런 새들의 군무를 표현하는 룰은 딱 세 가지만 있으면 그런 현상을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그 개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상황으로 내려와서 그 개개인의 단위가 개개의 오브젝트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그게 디터미니스틱 하든 스토캐스틱 하든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전체 시스템의 행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출발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거의 4,500만이라고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4,500만 인구를 다 모델링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론은 사실은 그 중에 일부 데이터만 쓰죠. 1% 많으면 한 10% 정도의 데이터를 씁니다. 1%가 충분히 이 전체 4,500만의 성격을 다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1%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중요시 해야만 되는 상황이 이 창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복잡계 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모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개의 객체 사이에 피드백 루프가 있으면 되먹임 고리가 있게 되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아주 미세한 변화가 그런 상승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선형적인 관계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세계관을 이제 뉴턴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세계관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나머지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다 지금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이 사회과학 쪽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미세한 초기 조건의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의 객체도 놓치지 않고 이 모델링에 집어넣겠다는 것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고요. 그것도 행위자 기반의 모델링이고요. 그것도 풀 스케일. 우리가 4,500만이면은 4,500만 개의 에이전트를 다 만들어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흰개미들이 지은 흰개미 집입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약 1.6km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과연 개미가 이런 설계도를 어딘가 DNA 유전자 속에 다 집어넣은 상태로 살아오다가 그것이 발현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가까이 개미들은 굉장히 심플한 룰을 가지고 서로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한 가지를 놓치게 됐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또는 에이전트 행위자 기반의 그 시뮬레이션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표현하는데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에서 써왔던 많은 부분들이 변수를 애그리게이션하고 평균치를 가지고 서로 추정을 하는 것들이 많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미세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새로운 현상의 발현들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각각의 개인 레벨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하느냐를 모델로 만들게 되면 그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 전체의 새로운 변화와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각의 에이전트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룰로서 이제 그 에이전트에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룰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될 것인지는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그 룰을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 세션에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사례들을 말씀하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는데 과연 사람들은 언제, 왜,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는지, 왜 지금은 자녀들을 한 명밖에 갖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숨겨져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우리가 인구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총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제는 하나의 문제로 지금 국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 변동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가 저희의 과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와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델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뽑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장 세부적인 단위로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소셜 시스템, 특히 사회학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기술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행위가 어떤 정책이 주어졌을 때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B라는 상태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지를 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사실 저희가 이 과제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보건복지부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서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제안을 하다가 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가 구체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복지 예산이 거의 한 100조를 넘었습니다. 100조를 넘는 이 복지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우왕좌왕 혼선을 빚고 있죠. 정책을 내놓았다가 그게 효과가 없으면 다시 조정을 하게 되고 또 조정을 했던 정책들이 또 회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원래 애초에 목적했던 정책의 효과는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은 쓸데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 여기서는 특히 복지 정책을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과연 이 정책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에 이 사회에 제대로 스며들어 나갈지에 대한 실험적인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또 집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론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고요. 에이전트 기반의 모델링이고요. 그것도 일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포함시키는 풀 스케일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행위자 기반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졌고요. 주로 슈퍼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물론 모델링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지식적인 노하우가 집약돼야 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모델링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변수를 바꿔 나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컴퓨팅 비용이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발목을 잡는 것일 수 있게 되는데요. 아주 특정 개체의 아주 미세한 변화가 되먹임 현상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아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각각 개별 에이전트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아주 미세한 식과 파라미터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텐데요. 그 중에 무엇이 하나 잘못되어 있다면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정확한 시뮬레이션, 실험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엉뚱한 결과만을 내는 무지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어떤 정책이 과연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갈지를 탐색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몇 천만 개의 에이전트, 그리고 몇 천만 개의 에이전트 사이에 수억 이상의 관계들을 다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관계들을 설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에이전트를 모델링하고 그 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컴퓨팅, IT 환경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러한 시도를 하는데 가장 큰 장벽입니다. 데이터가 있느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다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yes와 no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기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나 보건사회연구원 같이 공식적으로 인구 변화 변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인구 변화 변동에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은 네트워크상에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이 모델링의 시뮬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겠죠. 자,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느냐? 이미 빅데이터,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처리 기술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뽑아내서 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실들을, 관계들을, 인과관계들을 또는 상관관계들을 뽑아내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느냐? 그것도 현재 에이전트 기반의, 행위자 기반의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방법론이라는 게 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게 되는,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을 기술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도의 도구로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돌릴 수 있는 정말 경제적인 플랫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돌리기 위해서 수백억의 호가하는 그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필요로 하게 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슈퍼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 시스템에서만 돌려야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GPU를 활용한 훨씬 더 경제적이고 저렴한, 그리고 하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슈퍼컴퓨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전력 서버 또는 저전력 CPU를 기반으로 한 초소형 클러스터 컴퓨팅들을 여기에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도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론으로 보면 전체 모집단의 1%, 뭐 많으면 한 10%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그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기술할 수 있는데, 굳이 전체 인구, 전체 객체들을 다 다루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잡계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비선형적인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객체라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통계적인 입장에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 시스템에서 무시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웃라이어가 어떤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촉발이 돼서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하나의 객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풀스케일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이제 문제가, 과연 내가 만든 그 복잡한 수많은 객체, 수억 개의 객체와 수십억 개에 해당하는 그 관계 설정들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모델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방법론은 새롭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달부터 시작한 다차원 인구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그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전이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주 관점이 아니라 B라는 상태로 가기까지 어떠한 경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파생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A에서 B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순한 일방적인 그 선형 관계가 아니라 서로 두 개의 요인 사이에 대목인 관계가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이 과제 내에서는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대상 우리가 4,500만 대상이긴 한데요. 과제의 목표는 현재는 1,000만 인구에 대해서 인구 변화 변동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기반 모델이라는 기존의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인구 추계, 인구 현황 파악하는 방법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거의 5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고 있고요. 이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인구 동향과 인구 추계에 대한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망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에 따라서 거의 많은 그 비즈니스 플랜이나 또는 국가 정책들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그 전망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그 틀린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오차가 납니다. 가장 큰 오차의 원인은 우리가 출생률, 그리고 사망률, 그 다음에 그 인구 이동,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사망률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일정한 비율로 노화에 가고 노화하면서 결국은 이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부가적인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출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자기적으로 시점을 조절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오차의 원인은 이제 인구 유입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인구가 들어오거나 또는 국내 인구가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건 정말 그때그때 사회 현상과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선형적인 관계로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이제 그 표를 하나 넣었는데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방법론은 A라는 것이 종속 변수고 B라는 것이 독립 변수여서 특정 변수가 특정 변수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방적인 선형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뤄왔는데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두 변수는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대목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이치와 같다고 보면 되고요. 시스템 다이나믹스 로고도 우리가 익숙한 음양의 로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쉽게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세부적인 컴포넌트는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으시겠죠. 이게 비만에 관련된 요인들을 모두 다 뽑아놓은 것이고요. 각각 요인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표현해 놓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딱 두 가지, 딱 세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고 그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과연 비만을 없애는데 효과적일까? 이 그림을 보면 누구도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으실 겁니다. 여기 있는 변수들 중에 일부만 가지고 우리는 공략을 하는 대부분의 시도가 있어 왔지만 그걸로는 사실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변수가 포함이 되는 전체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은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행위자 기반의 인구 시뮬레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그 구조가 만들어지느냐를 보시면 우선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개별적인 행위자들을 기존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무려 1,000만 단위의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전역적인 변수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의 환경 변수와 이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결정의 룰은 서로 항상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얘기하는 되먹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환경과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을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행위자 기반의 모델링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ABM을 통해서 대규모 복잡계 네트워크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학적인 소셜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물리적인 현상이나 또는 비즈니스에도 많이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과제 내에서 인구 변화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인구 변화 변동에 관련돼서 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또 행위자 기반의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사례들을 사실은 찾아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다 자국의 인구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이 될 수 없는 게 각자 자기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소가 그 모델링에 녹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녹아 들어간 상황들이 각각 다른 형태의 시뮬레이터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터 자체가 공통된 툴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요. 쓰여진 언어도 쓰여진 구조도 모두 다 다릅니다. 세심이라고 하는 것이 스웨덴에서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한 이제 스웨덴의 인구 시뮬레이터입니다. 97년부터 시작된 인구 시뮬레이터인데요. 2000년에 버전 1, 2003년 그리고 현재는 버전 3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 시뮬레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은 사실은 인구 정책에 기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정책만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신생아, 학생 그리고 노령 인구 그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싱글 패밀리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리파인되고 재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인구 정책은 거의 모든 정부 정책의 가장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웨덴에서 만드는 세심은 전체 인구 한 900만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30만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인구 시뮬레이터에서 풀스케일로 진행한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일부 미국의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고용 상태에 관련해서 1억 2천만 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풀 스케일에 대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심, 다시 돌아가면 스웨덴 세심이라는 이 인구 시뮬레이터는 사람을 스테이트를 대략 한 9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그다음 노동,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 연금 이런 각가지 정부 정책에 관련된 요소들이 이 인구 시뮬레이터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고 그다음 실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린다라는 모델을 쓰고 있고요. 우리로 따지면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널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인구 센서스 데이터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해야 되느냐, 현재까지 되어 있는 모델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망에 관련된 모델만 하더라도 그냥 전 세대에 걸쳐서 단순한 모델로 귀결시킬 것이 아니라 나이대에 따라서 과연 이 사망에 대한 모델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세심은 29살까지 그리고 64세까지 60대 이상 그렇게 서로 다른 형태 3가지 분류로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모델과 데이터를 확보함에 따라서 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가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는 컴퓨팅 시스템부터 모델 그리고 적용 분야가 되는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과 복지 수급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서 비단 그쳐낼 것이냐 끝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에 해당되는 이런 역작들이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작년에 퓨처 ICT라는 대규모 과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무려 이제 10년 동안 기간에 대략 한 1.5조 원, 1조 5천억 정도가 투여되는 그런 대형 과제를 기획을 했는데요. 이 퓨처 ICT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전체 사회 현상, 전 지구적인 사회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과연 이 모델이 맞는지, 데이터는 정확한지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순환 루프를 그려 나가면서 시뮬레이터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뭐 ICT를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과학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현상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ICT 기술의 개발도 동시에 고려돼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좀 털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뭐로 보이십니까? 대부분 다 파이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장 보들리에라는 그 철학자가 사실은 오늘 얘기한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철학적인 사고를 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우리는 시뮬라크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는 시뮬라션이라고 하는데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미지가 현실을 지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이 그리고 현상이 실제로는 정확한 현실에 근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이미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미지가 그럼 무의미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에 있는 주가가 실물 경제를 반영한다고 믿고 싶으시죠? 근데 항상 거기에는 괴리가 존재하고요. 그 괴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가 지수에 따라서 거의 모든 계획을 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중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미래는 과거의 연속이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자연스럽게 1차원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손쉬운 방법론이 되겠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선형적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론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이라는 모델링과 미래를 좀 더 탐색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마이크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여러분들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들이 좀 더 많은 분야에 확산이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송기령 부사장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분야에는 IT를 한 사람, 통계학을 한 사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도 인구 통계와 관련된 두 기관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